일본의 핍박을 덜 받은 거 아닙니까? 8년 전 이 남자는 사촌 송몽규와 함께였습니다. 누구로 이지해서 살겠습니까? 야 동주야. 그리고 히라노마 도주의 진짜 이름은 윤동주였죠. 어릴 적부터 친형제처럼 자라난 두 사람은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그 시를 쓰기만 하면 뭘 하니? 발표를 해야지. 당사의 아이 됐는데 발표를 지기 아니. 의기소침한 동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시 발표 안 할래? 우리 잡지를 만들자는 얘기야. 삼천리 같은. 아버지에게 잡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주. 교장 선생님이 실명. 하지만 글쟁이로 잘해봐야 신문 기자밖에 도대가서 시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실망의 호통을 내뱉습니다. 우리 시대 아버지의 모습이죠. 자녀들은 이제 의기소침해지죠. 너희 지금 공산당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니? 같은 민족을 죽이는 이념 같은 거. 난 진작에 관심 없다 야. 앞으로 조선 학생들도 군대에 끌려갈 거인데. 몽규와 동주 또한 언제 끌려갈지 알 길이 없었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징집을 의식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포잖아요. 맞아요. 전쟁터에 끌려나가는 건데. 경성으로 갈래. 뭐해? 연전 문과 정도면 아바이도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으로 향합니다. 개박살난 이어진이야. 여진은 동주가 꼭 만나고 싶어 하던 정지용 선생과 가까웠습니다. 정지영 선생님은 문인들하고 연락을 다 끊었다고 하던데. 학생들은 만나주셔. 여진의 도움으로 만남이 성사되죠. 문성근 씨가 이제 정지용 시인 역할을.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아버님이신 그 문익환 목사가 실제로 윤동주 시인과 같이 마을에 지냈었죠. 야, 너 잘 써야 그게 문익환. 예. 맞아요. 차라리 일본으로 가게. 일본에도 좋은 선생이 많아.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왠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그 무렵 일제의 앞잡이가 연전의 교장으로 부임했고 조선 이름, 조선어 교육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보인다. 참외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두 청년은 일본 교토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씨 개명을 받아들이죠. 흑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색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그 기분 탓인지 흑백이라 뭔가 더 슬퍼요. 뭔가 더 애잖아. 동주의 총명함은 어디서나 빛이 났고 리쿄 대학의 다카마스 교수의 눈에 들죠. 본인 생활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結局世の中を動かすのは個々の奥深い内面の変化が始まる力。 다카마스 교수는 동주에게 용기를 줍니다. 문학의 힘을 이야기해줬고 시를 다시 쓰게끔 만들었죠.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쌀밥을 주고 자기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貴様は日本の思想に染まることができず教練を拒否したんだろう。軍事文化に慣れていない。だけで 일본에 사는 조선인은 대동아 공영권의 정신을 깨우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동주는 다카마스 교수를 통해 알게 된 쿠미의 도움을 받아서 교토의 도시샤 대학으로 향하죠. 저 배우가 박열에도 나왔던 배우잖아요. 네, 맞아요. 제이서 배우. 편입을 했지만 사실상의 도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몽규를 만나게 되죠. 야 동주야. 몽규는 여전히 교토에서 후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유학생을 모아서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외치고 있었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43년 히라노마 도주와 소무라 무게이는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나는 보통 밑한다. 하얗고 톡게. 독립운동이라는 거대한 제목을 달고 있는 동주와 몽규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정체 모를 주사와 고문에 시달리던 동주는 얼마 못 가 사망하고 말죠. 저 주사에 대한 정체는 훔치다더라고요. 네. 뭔가 주사를 매일 맞은 거는 팩트예요. 여기 같이 있었던. 그게 뭔지 이제 모르고. 그 성분에 대해서 유추는 이제 혈액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 주사, 항체 실험을 한 것이다. 예.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향년 27세. 청춘의 죽음이었죠. 시인 윤동주는 27세. 젊은 나이로 사망했으며 6개월 뒤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どう読むんですか? 하늘과 바람과 별과 아. 강하늘 배우님 그 저 음성도 뭔가 그러니까 시랑 너무 잘 어울려. 나레이션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시절의 참회록 같은 영화 동주였습니다. 그 시체가 실제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체. 그렇군요. 엄마야. 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는 순간 우리는 울컥하면서 동시에 서글프지만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20대 초반에 맞아요. 몽규와 그리고 동주가 등물해주고 그네 타고 가운데가 여주인이 놓고 서로 미치고 맨 뒤에 진짜 노래 한 곡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서야. 그래서 그 강하늘 씨가 불렀어요. 네, 강하늘 강하늘 씨 목소리. 작사를 제가 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가사 내용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 네. 영혼이 자기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을 훑어보는 느낌의 내용으로 가사를 쓴 거예요. 네. 사실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와요. 영화 안에. 신익 감독님이 영화 안에 보면 안 나와요. 관객을 슬픈 얘기인데도 비참한 기분을 가지고 나오게끔 만드시지 않으시나요? 그게 그 감독님이 네,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인간미인 거예요. 감독들마다 가지고 있는. 맞아요. 영화 전체가 흑백인데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느낌이 스토리와 정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유진희 감독이 특별히 흑백 영화로 하셨던 이유를 어떤 주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떠올릴 때는 가장 먼저 이렇게 학사모로 쓴 흑백 사진의 윤동주 시인을 사진, 떠올리기 때문에 맞아요. 관객들이 가지고 잘생긴 있는 얼굴. 아무래도 흑백 그 영상에 잘 어울릴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이 시를 써내려갈 때 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가 그대로 박제가 되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영화 속에서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흑백이 또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흑백 영화가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함에서 주는 간결미 같은 거. 특히나 동주 같은 경우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인물 중심의 영화란 말이죠. 그래서 배경을 좀 저렇게 하얗게 혹은 까맣게 죽이고 배우들한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배우들의 연기가 훨씬 더 드러날 수 있고 또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장면이 또 있냐면 기차를 타고 이 두 친구가 북간도에서 경성으로 유학을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담채화처럼 수묵 담채화처럼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 바깥에 그 산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죠. 결혼 수업을 거부해가지고 삭발 당하는 강하늘 배우가 데뷔 후 처음으로 그 삭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면 보고 있으면은 한 컷으로 이어져서 영화를 볼 때도 진짜로 미네? 막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따 잘라주는 역할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땠어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내성적인 편이었을까요? 실제로 지금 영화에서 보여진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윤동주는 굉장히 섬세한 삶을 좀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취미가 뭐였냐면 재봉틀. 그 교복이 있으면 그 허리선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잘록하게 들어가는 거. 어머. 바지 같은 경우는 나팔 바지. 이런 것들 직접 재봉틀. 페피였대, 페피.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정하면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실천 가는 거죠. 혁명가의 기질을 타고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쓸 때 나의 꿈은 독립군 이렇게 쓸 정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는 글을 못 봤지만 왠지 피치도 뭐 축축 하니까 좀 굉장히 진실적이었을 것 같아. 진짜 그 윤동주 시인의 직접 그 동주라는 글씨도 필체도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달라 보이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살아온 그 궤적 있잖아요. 그 궤적을 위에서 보면 소름 돋게 똑같아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마을에서 같은 연도에
같은 집에서 태어나요. 윤동주 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해 같은 감옥소에서 같이 죽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시점을 보면 윤동주가 1945년 2월이고요. 아이고. 손몽규가 그 다음 달 3월이에요. 광복을 못 본 광복이 거. 8월이잖아요. 되게 안타깝죠.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광복된 세상에서 좀 마음껏 시집도 내고 좀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버지가 얘기하죠. 버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버텨야 한다.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동주 영화에서 윤동주 시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시들이 너무나 좋았는데 오은 시인께서는 어떤 좀 시가 기억에 남으시는지. 저는 사실 별에는 밤을 좋아해요. 형무소에서 이제 주사를 맞고 심신이 피폐해진 동주가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향하고 그때 이제 나오는 시거든요.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왜 좋아하느냐. 별을 해는 거잖아요. 일단 세는 것도 아니고 헨다는 표현이 좋았고 또 북간도에 있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거리상으로는 별보다는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근데 엄마를 볼 수 없어요. 엄마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움이 간절함, 절박함을 자아내는 것 같아서 윤동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바로 별 해는 밤입니다. 저도 그 별에는 밤이 참 인상 깊었었는데 동주 자신은 감옥 속에 있지만 카메라는 바깥으로 나가죠. 하늘을 보여주고 쭉 내려가면 다시 창밖이 보여요. 창틀 안에 좀 더 행복했었던 친구들과 같이 있었던 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출이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인상 깊었던 게 그 몽규가 일본 경찰한테 발각돼서 이제 동주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자화상이란 시가 딱 나오는데 자화상.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이 시가 그냥 들었을 때는 동주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 장면하고 이렇게 융화가 되니까 몽규를 지칭하는 것 같고 이게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한 커트 안에 두 사람이 2층과 1층에서 서로 올려다보면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몽규가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그럼 기다릴게. 너무 단아하고 네. 정서적이에요. 거기 아래 위로 있는 장면도 그랬어요. 아니 실제로 도일하기 전에 자기 원고 시 19편을 필사를 해서 친구한테 줘요.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네, 정말. 그게 또 친구가 쉽게 쿠미로 된 거죠, 사실. 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인간 윤동주가 느끼는 게 약간 부끄러움과 또 열등감, 굉장히 좀 세밀하게 묘사한 점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 해방이 되고 후세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또 반대로 윤동주 시인이죠. 맞아요. 그 당시의 주인공은 소몽규였지만 지금의 주인공은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동주인 거죠. 맞아요. 윤동주 시인은 본인의 기준이 사실 너무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기준점 자체가 굉장히 높은 분이. 그래서 늘 고민하고 늘 뭔가 사실은 그분이 갖고 있는 열등감은 열패감의 종류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